둘째 마당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가면은 1라운드 첫 번째 게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우리의 고유어를 사용해서 토론 진행하고 있음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아까 어떤 학생들이 저희 학교 할 때는 그게 괜찮은 말이에요. 학교가 많이 있을 때는. 근데 저희 나라는 혹시 여기 다른 나라도 있어요?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 중에서 학교를 얘기할 땐 저희 학교가 맞아요. 나라는 우리나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둘째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A조 제2 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해 주세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게 된 2092사 제2발표자 최일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는 아까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적으로 이러한 소외계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가자면 앞서 말했듯이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문화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평등한 혜택에서 배제되기 쉬운 계층을 말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전체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저소득자, 55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기타 장애인 특별법에 의한 장애인,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등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두 번째 발제는 바로 이러한 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러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앞서서 문화 향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문화 향유는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지향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화 향유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여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1회 KCI 우수 등재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이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변화 유형에는 행복감 상승 같은 정서적 충족감, 자존감 획득과 같은 긍정적 자아상, 창작 능력 향상 및 사고의 폭 확대 같은 역량 강화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저소득층에게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보다는 의식주 해결이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식주 해결을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의 그런 체험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문화 향유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질의 저하 및 자존감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자녀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시면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물질적 또는 소모적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빈곤층과 일반인을 구분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빈곤층의 자존감 하락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빈곤층의 경우에는 생계 유지로 인해서 문화 행위에 대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장벽마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이 또 문화적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선별주의적 시스템 말고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지원하고 특정 계층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음으로써 소외계층의 문화 행위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시키고 이러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화적 배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배제를 해소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2분 57초 딱 맞게 상해 주셨네요. 이제 A조의 발제에 대해서 B조와 C조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조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째 마당에서 질문 안 했던 친구들이 좀 질문하면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거 해볼까요? 뒤에 있는 친구들 없어요? 일단 승무가 시작해 보세요. 어제 잘 들었습니다. 네.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게 맞습니까? 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혹시 예시로 아무거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뭐 길거리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모두 즐길 수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길거리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말씀드린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랑은 다르게
어떤 특정한 계층, 그러니까 어쨌든 보컬이라는 거는 결국에 밴드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은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문화적인 그런 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기 일시적인 단발성 공연이기 때문에 이게 꼭 지속적인 문화적 그런 게 상승한다는 걸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뒤에 혹시 준비된 친구 있어요? 네. 반론자 준비된 친구 조윤재 이어해 주세요. 여섯 질문 드리자면은 네. 그러면 이제 지역 자치별 이제 네, 지역별로 이제 각각 축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는 댄싱 카니발이라던가 혹은 한지 축제 같은 이러한 지역 문화별 축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년마다 열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버스킹은 일시적으로 단발성 공연이지만 이런 거는 지속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이러한 문화가 지속되는 것 말고도 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관객들이 스스로 이제 문화를 새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의 재창조에도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댄싱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살짝 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되었지만 시찬이 한번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제도가 모두의 사회복지를 하는 것일까? 보통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서비스는 우선 이런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다른 계층이 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을 하는 그런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그 초반에 그 저소득층들에게만 문화적 지원을 해줘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직접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이렇게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C조에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이번 토론은 순례주택이라는 도서와 함께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순례주택과 관련된 어떤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순례주택을 읽긴 했지만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주제 같은 경우는 순례주택과의 예시를 찾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좀 오류가 있는지 인정하겠습니다. 성경이 잘했어요. 주민센터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소외계층을 위해 또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또 만든다는 것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그러한 지역센터 같은 게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그러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이게 저소득층이 그런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보편주의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어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지역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좀만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소외계층 그리고 소외계층이 아닌 분들이 그냥 모두가 평등하게 이제 누리는 그런 축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소외계층을 고려한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무엇보다 더 편하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소외계층이 현실적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문화생활 축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외계층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그런 축제를 만들자는 의도입니다. 저희. 네, 이한 토론자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한 명에게 먼저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저희 일단 행성 지역은 노인이 거의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한 이제 행성 자체적으로 만든 영화관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노인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영화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꽤 오랜 지났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될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대상이 청소년 대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 문화 함유의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정책들을 사용하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이 영화관에 쓰지 못한 이유가 꼭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홍보 같은 게 부족해서 노인들이 정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도 노인들이 이러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을 경우가 있고. 자, 거기까지 듣고 저기 손 이름이 뭐야? 몇 개를 돌려봐요. 저 6번 손정이요. 손지효가 그냥 안타까워 있으니까 답변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할게요. 그 노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보와 격차에 따른 이제 접근성 문제로서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거는 이제 정책을 실행한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대전고등학교 친구들 준비 많이 오셨네요. 자, 어디가 차례인가? 2조 합찰 차례지? 네. 자, 이제 이어서 B조 제2발제자 자기를 소개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외계층을 위한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발제하게 된 진원고등학교 이승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정책을 더 마련한다는 방안보다는 현재 있는 정책 중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개선한 쪽으로 나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에는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지역과 영역의 소비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에 비해 자원 배분에 효율적인 주세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소득 측면에서 역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평과세 측면으로는 부적합한 주세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높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은 생필품 범위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계층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구매할 때 구매값의 10%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계층에게 생필품의 10%는 전혀 부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저소득계층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주세이나 부가가치세는 전체 국제 총수입 중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조세 수입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방안보다 이 방안을 저소득층에게 부담가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면세제도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면세를 확대하며 개별 소비세의 품목도 조정하여 실질적인 고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역진성의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지방과 여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면세제도를 고려해두고 있으며 미화 공식용품, 수돗물, 의료보건 영역, 국민주택, 용유, 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이 면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순례시는 저소득계층을 위해 순례주택을 쌓아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줍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기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면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의 이론 체계 중 정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간이과 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간이과 세제도는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및 신고를 간단히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부가세의 세부담 경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일반 소비자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서 말한 예시를 근거로 현재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이 부담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분 20분 정했습니다. 이제 B조의 발제에 대해서 C조와 A조의 주거 토론 먼저 C조에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C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C조 최나현입니다. 저희는 이번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혹시 이 제도가 역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네. 일단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세금의 일환으로서 모든 물건에 동일하게 붙는 가치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가치세를 특정 인구에게만 혹은 저소득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만 제공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역차별이 아닌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그러한 배려를 베푸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소득층은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실 생각인 거죠? 저소득층을 나누는 월급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적정 월급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감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를 감소한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소득계층이 많이 소비하는 사치품들의 세금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물건에 붙는 세금이 그 저소득층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몇 프로가 세금인지 또 항목 가격에 따라서 그 부담이 정도가 어떠한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에서 1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값비싼 가격을 가진 물품을 구매하기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서 부과되는 세금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10%라면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물건마다 10%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품목은 똑같기 때문에 그 품목에 대한 부가세에 이제 느끼는 부담이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B조와 C조의 묻고 답하는 선택은 좋아요. 짧게 묻고 짧게 답하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생동감도 있었습니다. 두 인강고, 평청고 지금처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디 갈 차례인가? 주도 컨트롤 차례요? 네. A조의 주도 컨트롤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입니다. A조의 이지석입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조금 덜 주자라는 목적으로 하셨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일종의 세금으로 봐도 상관없겠습니까? 네, 세금 한 쪽입니다. 근데 이미 부자들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부자에게 좀 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 덜 부과하는 제도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게 정확히 무슨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월급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세금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득세인데 이제 소득세보다 부가가치세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 혹시 뒤에 말 안 한 친구들 중에 해볼까요? 없어요? 없으면 앞에 누구? 박유상입니다. 네, A조 박유상 학생, 박유상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를 면제한다기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해 감소하거나 고소득계층을 위해 높이는 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면제는 아닙니다. 아까 생필품에 대해서는 어느 면제를 하셨다고 하지 않나요? 최소한의 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크게 있어요. 목소리도 크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들 사치품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높여서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사치품을 살 수 없는 건가요? 더 비싸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생필품만 사면서 살아야 됩니까? 세금 올리전에도 사치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재선거 측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이제 저소득계층은 의식주에 좀 더 집중하기 때문에 사치품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소외되겠네요. 사치품이 문화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상이 좀 참고 지호하고 태균이 둘 다 손들었거든. 누가 먼저 한 명만 기회를 줄게요. 그러면은 아까 소외계층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에 대한 감세를 하시겠다고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부터 저소득층까지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물품인데 그것에 대한 감세를 진행한다면은 저소득층만 아니라 고소득층까지 전부 감세를 부리게 되면서 이 30%에 해당한다는 이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30%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없애기보다는 그걸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면 시간 이해를 드리려고 좀 진행을 더 했습니다. 이제 3조 C조의 제2발제자 했나요? 네. 네. 자기를 소개하고 큰 목소리로 시작해 주세요. 시간 3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팽영호 장하진입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혐오 표현과 반대되는 대명 표현을 사용자입니다. 잘 들리나요? 연습해도 괜찮아요. 네.
일단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혐오 표현이란 차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부추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닌 특정 속성을 지닌 집단에게 부정적인 관념이나 편견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항 표현이란 혐오 표현이라는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합니다. 혐오 표현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술래주택에 나온 것과 같이 실제로 빌거지와 같은 차별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두 가지 거두었습니다. 일단 기생수, 기초생활 수급자를 줄여서 말하는 건데요. 이 뜻에 내포된 의미는 기생충처럼 사회적 조과의 도움에 빌붙어서 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사는 LH 임대주택 거주자를 비하하는 차별 단어입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대항 표현으로 이러한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항 표현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객관성, 사실성 강조하여 혐오 표현에 맞서는 게 있고요. 둘째, 규범과 가치관을 강조하여서 혐오 표현에 맞서는 게 있고, 셋째,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여 혐오 표현에 맞서는 게 있고, 넷째, 혐오 표현을 전복, 탈환, 패러디하여 혐오 표현에 맞서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남았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동아리 라플라워에서는 화장실 그 문 앞에 어떤 스티커를 붙여져 있는데요. 그 스티커의 내용이 뭐냐면 몰래카메라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깜짝 카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분 11초 사용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C조의 발전에 대해서 A조가 B조의 주도권 토론, 먼저 A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A조에서 아직까지 발언 한 번도 안 해본 친구가 누굴까요? 네, 한번 발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대성고 최영입니다.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들은 혐오 표현이 나쁜 용어라는 것을 알고 말하는데 혐오 표현을 듣는 사람이 대항성을 안다고 해도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을 잘 막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그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혐오 표현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술래주택에 수림이라는 친구가 나오잖아요. 수림이는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성이나 인식을 수림이가 가지고 있고, 그와 반대돼서 어른들은 약간 아직 다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인식을 이렇게 잘 흡수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숙한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술래주택의 아이들처럼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해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다른 발문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경 토론자. A조 4번 김태경입니다. 말씀해주신 행여고의 캠페인은 저도 굉장히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의 실제적인 효과는 어땠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아가지 말고 효과만 듣고도 나아가자. 네, 실제로 그 캠페인 이후 혐오 표현을 더욱 사용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캠페인 활동이 이어졌고요. 라플라워에서 관련된 혐오 표현을 다시 긍정적인 말들로 순화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지면서 전교 학생들이 모두 혐오 표현을 바꾸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는 데 기여가 되었고, 이것이 즉 사회 변화에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아가자. 다시 질문을. 그래서 그것을 나아간다 얘기하기 전에 들었으니까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라고. 네, 행성여자고등학교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집단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혐오 표현은 굉장히
웬만하면 조금 그렇지만 역사가 오래된 표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없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어진 사례가 없기에 지금부터 바뀌어보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뽑기 위해 저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초등학교 예를 들어 도덕 시간에 우리가 간단한 기본 예절들을 배우잖아요. 교육의 시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개선이 얼마나 필요하고 부정확한 그런 혐오 표현들이 어떻게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 술래주택의 수림이처럼 이런 좀 더 사회 발전을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 반응을 마친 건가? 네. 비교가 안 되네. 비교 주도권 토론 남아있네. 아유, 빨리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비교 주도권 안 되죠.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말 안 하는 친구들. 정희찬이 정규 누가 먼저 하겠어? 차리가 먼저 설명해 희찬이 먼저 하겠대. 잘 들었습니다. 혐오 표현은 비속어와 다를 바 없다고 없는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혐오 표현을 방지할 수 있다면 욕도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은 욕은 왜 현재 방지되고 있지 않은 걸까요? 저희는 욕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물론 욕과 이 혐오 표현이 둘 다 비슷한 의미로 묶여서 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소외계층에 대한 욕은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 표현 개선 방식에 대한 거로 내용 표현을 주장한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뒤에 증거한 거 준비됐나요? 질문 한 번도 안 한 친구들? 정규 말고 혹시 준비된 친구 있어요? 네. 그렇다면 혐오 표현을 그냥 제한으로 바꾸자는 운동이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말했듯이 라플라워라는 동아리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까 대선거에서도 말했듯이 작은 집단이 이게 분명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쨌건 국가적으로 시행된 운동 중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지만 작은 운동이 큰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마디오카의 말처럼 먼저 작은 집단이라도 이러한 행동들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나선다면 언젠가는 국가조차 바꿀 수 있는 큰 힘을 지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답변 잘하네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안 한 친구 있어요? 진강학교에? 지우 말고? 다 했나? 그럼 지우. 저 아까 예시로 몰래 카메라를 깜짝 카메라로 바꾸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럼 몰래 카메라에서 몰래가 왜 혐오 표현인가요? 여기서 몰래카메라란 흔히들 사용하는 몰카의 몰카의 푼말입니다. 범죄로서 사용되는 몰래카메라라는 용어를 깜짝 카메라로 바꾸자라는 의미였는데요. 예능에서 어떠한 사람을 놀래키는 그런 예능적인 효과를 몰래카메라라고 사용을 하고 또한 범죄에서 사용이 되는 몰카라는 용어도 같은 뜻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조의 발제와 토론까지 모두 마치고 둘째 마당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전략회의 시간 2분 후에 각 조의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